자,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날 봤던 9급 지방지 한국사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윌비스 공무원 한국사 김상모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시험 보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사 해설 총평을 하는데 일단은 두 가지를 얘기 드릴게요. 일단 문제 해설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난이도, 그리고 둘째 이제 출제 비중인데요. 출제 비중은 미리 얘기하면은 13대 7로 보통 이제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 비중은 14대 6이 많이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비중이야 크게 바뀐 게 없고, 근데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번 지방지 한국사는 겁나 쉬웠습니다. 상중하로 따지면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의 경향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2021년 국가직 시험이 있었어요. 요건 그래도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어. 그러니까 약간 발의 수도 이전 문제, 이거를 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가 가끔 들어갔는데 지방직은 엄청나게 쉬워졌어요. 자, 그러다가 2022년에 어떤 경향이 있냐? 국가직은 2021년 지방직이 쉬웠다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쉬웠어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그래서 제가 국가직 해설할 때 얘기했었어요. 이거 95점 이상 못 맞으면 큰일 난다. 그 정도로 쉬웠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뭐 수업한 제 커리큘럼 따라온 애들은 거의 다 95, 그러니까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냥 100이에요. 그리고 하나 실수해도 95점. 그 정도였던 게 2022년 국가직, 지난번 시험이었죠. 그런데 이번 지방직 시험의 수준은 어떠냐? 여러분들, 국가직보다는 어려웠어요. 왜냐? 역대급으로 국가직이 너무 쉽게 나왔거든요. 뭐 애들 장난친 것도 아니고 저 때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합격자들 한국사 평균선이 거의 97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 역대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큰일 나는 정도. 그런데 이번 지방직은 국가직보다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너무 쉬웠다. 그래서 이건 역대급이었고 다 쉬웠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문제에서 어떤 학생들은 또 그래요. 그래도 까다로운 문제가 있는데요 하면서 문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강조의 정변에서 강조, 이 문제, 그 다음에 사료 문제 중에 안중근 문제, 그래서 이제 16번하고 그 다음에 안중근 문제 17번, 18번이죠. 이 두 사료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지 못한 사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봤을 때 그래도 약간 어려운 게 중간에 있네? 했는데 문제는 보기가 너무 쉬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료가 어려운 거 나왔어도 보기가 너무 쉬웠어, 지나치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95점 이상 맞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 커리큘럼을 제대로 따라온 학생들은요, 뭐 거의 95점 이상이죠. 실수 안 했으면 100점이고 실수하더라도 95점. 근데 너무 크게 실수하면 뭐 90점도 나올 수 있겠지만 대개는 95점 이상이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최근에 그 문제 난이도 이거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쉬웠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 시험에도 쉬울 거냐? 아니에요. 이게는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해요. 그래서 여지껏 이렇게 쉽게 나왔으니까 가끔은 깜짝 놀랄 정도로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준비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무조건 그대들이 보는 시험보다 좀 더 공부하자.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요. 또 유쾌하게 공부하면서 그러면서도 최소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문제가 쉽게 나오면 그러면 문제가 쉽게 나오면 무조건 95나 100이다. 그리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많이 어렵게 나와도 나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 꼭 약속할 수 있다. 뭐냐? 최소한 남들보단 훨씬 잘 볼 거다. 어쨌든 그게 제 수업 스타일이었고 이번에도 제 커리큘럼을 제대로 따라온 학생들은 거의 다 95, 100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천천히 도대체 왜 이렇게 쉽다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하나하나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뭐 아주 많이 나온 사료는 아니지만 기출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고 안 풀어봐도 보기가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소정방 나왔습니다. 자, 신라군이 늦게 들어왔다. 그래서 한마디로 당나라 군사 결전안에 백제를 쳐야겠다. 여러분들 나당 연합군이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이때 신라 총사령관이 김유신이었고 이때 당나라 총사령관이 소정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는 바다로 이제 상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유신은 이제 육지로 이제 가서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합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김유신이 가다가 개백에 이끄는 오천결사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황산이죠. 자, 여기 써 있잖아요. 황산. 네가 황산의 싸움을 봤냐? 근데 5,000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결사적으로 개백에 이끄는 백제군이 너무 결사져서 여기서 시간을 좀 지체해요. 자, 그렇게 하고 약속한 시간에 도착을 못했죠. 그랬더니 당나라 소정방이가 얘기를 한 거죠. 야, 신라 니네 따위가 나를 기다리게? 야, 니네 책임자 중에 한 명 목을 베야겠다. 이러니까 이제 김유신이 빡쳐갖고 네가 황산을 봤냐? 네가 내 장수를 죽인다면은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힌트가 너무 많아요. 소정방 나왔지, 황산 나왔지. 아니, 더 이상 어떻게 힌트를 줘요? 자, 그래 백제를 쳐야겠다. 자, 그러면 김유신은 미리 얘기하면 금강가야 출신이고 신라 진골로 편입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덕여왕 때 비담의 난이 일어나요. 비담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선덕여왕은 죽죠. 근데 이 비담의 난을 진압하는데 엄청난 기회를 그래서 이 비담의 난을 진압하면서 두 명이 엄청나게 떠올라요. 김유신과 그 다음에 김춘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덕여왕 뒤를 이어서 진덕여왕이 죽었는데 신라는 성스러운 뼈, 송골만 왕을 하던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김유신의 지원이나 이런 거 힘입어 갖고 진골 출신이었던 김춘추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김유신 걸 몰라도 이거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수에서 순하 군대를 물리쳤다. 을지문덕에 살수됐죠. 자, 답은 2번입니다. 김춘추의 신라 계승을 지원했다. 그리고 장보고의 청해진이죠, 이거. 청해진하면 장보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4번은 말이 안 되는 게 대가가 멸망한 건 6세기입니다. 562년이죠. 여러분들 연도 같은 거 알 필요도 없어요. 자, 6세기인데 김유신은 660년 7세기 사람이에요. 말 같지도 않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여러분들 그냥 무난한 문제로 시작합니다. 자, 2번.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신라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뭐 그냥 주는 거예요. 자, 이사보 나왔어요. 자, 우상국. 자, 지증왕 13년. 자, 섬나라 우상국. 정벌했다. 걔 세종실록 지지 50페이지 셋째 주에 써 있다고.
독동 우리 땅이란 아예 가사에도 있죠. 자,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그럼 이 왕은 뭐 지증왕이죠, 뭐. 자, 지증왕. 지증왕은 이제 왕권 강화를 이제 꾀했던 왕인데, 이때 한화 정책을 했어요. 중국을 따르는 정책. 자, 그래서, 나라 이름이 원래 사로국이었었는데, 중국식으로 신라로 바꿨다. 그리고 왕의 칭호가, 왕이 칭호가 아니라 우두머리 칭호가 마리간에서 중국처럼 왕으로 바뀌었다. 이건 그냥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답이 2번이죠.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였다. 자, 독서상품가는 원성왕이고, 관료전 녹음 날려버린 건 왕권 강화의 아이콘이 신문왕이고, 자, 그 다음에 장밀번의 당의 등지를 공격했다. 이건 발해 무왕이죠. 여러분들 2번은요, 정말 기본 문제예요. 이거는 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기초에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험. 자, 3번. 밑줄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힌트 이렇게 줄 수가 있지? 여러분들 뭐 이것만 나왔으면 책상부에 된장 어려운데, 여러 번 했어요. 솔빈부에 말 나오면 무조건 발해다. 자, 5경 15부 중에 솔빈부의 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나와도 여러분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혹시라도 모를까? 남쪽에는 신라가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북쪽엔 발해, 남쪽엔 신라. 이거 이제 유득공의 발해고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거 갖고도 모자랐나 봐. 그래서 자, 월이 말갈, 흑수 말갈까지. 자, 말갈 부족이 말갈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해는 이렇게 되잖아요. 발해 주민 구성은 일부의 고구려 지배층, 다수의 말갈인. 더 이상 힌트를 어떻게 줘요? 발해죠. 그런데 여기 솔빈부 했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죠. 5경 몇 부 몇 주다? 15부 62주. 이 중에 15부 중 하나의 솔빈부의 특산물 말이 유명하다. 근데 답이 5경 15부 62주예요. 상상을 초월해요. 어쨌든 정말 너무 쉬웠고, 자, 중앙에 육자평의 관제를 마련했다. 제가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 가니까 뭐지? 그 빔의 빛이 너무 세갖고 자꾸 눈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 앞을 많이 못 보는 이유는 그거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육자평 관제를 마련했다. 이건 육자평 16관 등지, 백제, 고유왕 때, 구서당 10정, 통일신라. 자, 제가의 고구려 귀족회.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밑줄친 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여러분들 봅시다. 이게 왜 역대급을 씌웠냐면은, 뭐 역대급은 2002년 국가직이었죠. 2022년. 자, 여러분 봅시다. 저 같으면 솔직히 이것만 넣었을 거예요. 이것만 넣어도 웬만큼 공부하든 다 알아요. 정초라는 사람이 세종대왕 때 농사직서를 썼다. 그래서 보통 문제는 농사직서를 안 넣어요. 그냥 정초 이거 하면, 이제 공부 좀 한 애들은 정초 나면 농사직설? 그럼 세종대왕 이렇게 된다고. 근데 황당하게 정초 넣고 여기에 농사직서를 또 써놨어.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자, 그럼 이거 모르는 놈들이 어디 있겠어요? 자, 당연히 무슨 대왕이다? 세종대왕. 세종대왕 때 공법을 제정했다. 당연히 맞죠. 풍융에 따라서 1년에 풍에 따라서 연분 구등법, 그 다음에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토지 등급을 6등급 나눴다. 이게 바로 공법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다펌손실법에 비해서 전세를 낮추어 주었다. 백성을 위하사. 1번이 답이에요. 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들으면 알겠지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쉬운 거예요, 지금 계속. 자, 공법을 제정했다. 맞죠? 한의가 독을 옮겼다. 이건 뭐 태조 이성계.
경태종 완성 성종, 조광조 등용하여 개혁정치 중종. 그리고 중종 때 결국 중종은 조광조를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조광조와 죽는 기묘사가 일어나죠. 저번입니다. 밑줄친 이들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경국대전 편찬할 때 이들을 근거했으며 제한을 가했다는 얘기죠. 아직 채 100년이 안 했다. 자, 경대부, 어떻게 보면 사대부, 양반이란 뜻이에요. 양반의 자식인데 어머니가 첩이란 이유로 이대 벼슬길을 낳으면 어떡하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한탄하는 건 너무 쉬웠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상상 이상으로. 아니 그냥 답을 줘요. 자, 한마디로 양반의 자식인데 어머니가 첩이다. 여러분들 봅시다. 양반의 부인은 보통 처예요. 양반의 정식 부인은 첩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에서 나온 자식을요, 우리는 적합한 자식 적자라 그래요. 근데 양반의 첩이 있어요. 첩이. 자, 보통 양반의 처는 양반이죠. 자, 그런데 첩들은 보통 양반이 아니고 일반 상민첩이 있고 그 다음에 천인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자, 양반과 처의 자식은 적합한 자식 적자라면은, 자, 양반의 첩의 자식들은 상문의 자식은 서자라 그래요. 그리고 천인 첩의 자식은 얼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합쳐갖고 서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벼슬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도 당상관에 못 올라가요. 청여직도 못 가고. 자,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 아니, 여기에 답을 줬잖아요. 양반 첩의 자식. 서울. 와, 나 서울 문제주가 이렇게 쉽게 나온 적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자, 6번. 밑줄친 왕의 재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요것만 있으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왕이 어쨌든 많이 반열꾀한다고 해서 이들을 숙청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왕이 좀 셌나 보죠. 자, 그런데 끝장이에요. 끝판왕. 쌍계의 건의로. 자, 과거를 실시했다. 야, 여러분들 고려 4대왕 광종이요. 광종 두 개가, 이건 모르는 인간들이 한능검 기초하는 사람들 이건 다 알아요. 자, 광종은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 제조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들을 눈으로 검사해서 풀어주었다. 자, 쌍계의 건의.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왕권이 세지자 호족들을 그렇게 숙청을 했다. 이건 호족의 이름들이죠. 자, 왕동 등, 이런 애들이 덤벼는데 끝장을 냈다. 여러분들 과거 쌍계의 건의, 그럼 노비왕건법이에요. 설마 이게 나왔을까? 난 그랬어요. 근데, 노비왕건법이 나와요.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보면서도, 야, 이게 정말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이 맞나? 이 정도? 자, 노비왕건법 제재 다 맞아요. 그리고 전민변정도감은, 토지와 백성을 바르게, 되돌리는 임시관청인데, 이건 뭐 원종 때도 설치했고, 충령 때도 설치했는데, 가장 유명한 건 국민왕 때 신돈의 전민변정도감이다. 토지제도로 전시과를 시행했다. 처음 시작한 건 시정전시과. 5대왕 경종이죠. 경종이 없죠. 이거밖에 시험이 안 나와요. 전시과. 자, 심호를 설치했다. 6대왕 성종이죠. 그리고 그 앞에 왕이 4대 광종. 1번. 자, 7번입니다. 다음 글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발표되었는가? 이 문제도 거의 서울급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던. 자, 봅시다.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 여러분들 이거 사료로 가끔 나와요. 마산 시위. 자, 주권을 뺏겼다. 3.15 부정선거죠. 3월 15일 날 정부통령 선거를 하는데 어차피 이승만은 되는데, 왜냐하면 그 민주당 후보 조병욱 박사 죽는 바람에. 그런데 부통령까지 이기붕 만들려고 그 당시 자유당에서 별 미친 짓을 다 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3인조 5인조 투표. 원래 한 명만 들어가야 되는데 3명 5명이 들어가서 누구 찍는지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어떤 거 있냐, 투표소 어느 지역의 유권자가 3만이에요. 근데 개표를 했더니 이기붕 찬성표 5만 표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리 막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그래서 국민의 주권을 날려버렸다는 뜻이 나온 거죠. 자, 이것만 있어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또 써놨잖아요. 그래도 혹시 또 당황하실까봐. 자, 대학교 수단이 4월 25일 날 선언을 했다. 이것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생들이 중심을 했다. 전국적으로 이제 크게 번져버렸죠. 그랬더니 4월 25일 날 대학교 수단이, 자, 이승만 정부는 부정선거했다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나서죠. 자, 어떤 사건이었을 때? 4.19인데 설마 이게 답일까? 답이에요. 난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아니, 문제를, 출제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 자, 8번입니다. 자,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시기의 불교 조각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제작됐다. 자, 대형 철불이 많이 제작되었고 덩치가 큰 석불이 유행했다. 끝났어요. 석조 미륵보살 입상, 관촉사, 은진미륵이라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입상으로는 제일 큰 거 18m, 거의 20m 돼요. 근데 거의 얼굴이 뭐 관까지 하면 8m 정도에서, 한마디로 균형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불상. 근데 크기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훌륭하죠. 훌륭하지만 그 균형미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때 불상, 왜 철불? 여러분들 보통 철불은 안 만들거든요. 철로 불상 만든다? 그런 데 별로 없어요. 청동이나 이런 거 만들지. 그리고 큰 거, 이런 거를 많이 만들었던 건 신라 말, 고려 초, 자, 지방 세력가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부르죠. 한국사에서. 이 호족이 있었을 때 특히 관촉사, 석조밀보살, 고려 초죠. 자, 그럼 봅시다.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근데 여러분들 전개도 좀 어렵게 나올 줄 알았더니 끝났어요. 자, 지방 세력으로 호족이 존재한다. 지방 세력가예요. 신라말 고려초의 지방 세력가를 우리는 호족이라고 하고, 그 호족들은 나 힘세 하면서 겁나 큰 불상을 많이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관촉사 석조밀보살 입상이고, 그 다음에 철로 웬만하면 불상을 안 만드는데 철로도 만들어요. 광주 충굴기 철불. 근데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지방 세력 호족, 호족의 파워, 덩치 큰 불상. 끝난 거죠. 성골 출신의 왕이 제했다. 이거는 그냥 신라, 그 진덕여왕까지, 신라 상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풍양조씨 등,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세도 정치. 그 다음에 성리에 투철한 사림세력이 정부를 주도하기 시작한 건 조선 16세기. 답은 2번. 자, 9번입니다. 역사서 문제. 여러분들 이제 역사서 나왔으니까 이제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역사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이, 구급공무원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문제는 드디어 좀 어려운 게 나오나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역사서 문제 역대급. 가장 쉬워, 이것도. 와, 어쩌면 이렇게 낼 수 있는지. 자, 김보식의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 수록되어 있다. 미친 얘기죠. 여러분들 삼국사기는요, 고려 전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원간석기 때 삼국 유사가 나와요. 충렬왕 때. 한참 전에 게 삼국사인데 여기는 고조선 얘기가 없어요. 그 단군에 대한 최초의 우리나라 기록은
원간섭기 충렬왕 때 이련이 쓴 삼국유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말도 안 되죠. 전 여러분들 그냥 기본 내용이에요. 김부시의 삼국사기는 신라 중서 써 있고 고조선에 대한 최초의 기록, 단군신화에 대한 최초의 삼국유사다. 우리 역사상. 그럼 기억은 틀렸죠.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동명왕은 주몽을 얘기해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에요. 고구려 계승신 관계였다. 이게 왜, 너무 당연한 얘기. 자, 안정보의 동사강목은 기사본말책. 여러분들, 동사 강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역사책은요, 기본적인 지식만 아는 애들은 이거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는 보통 우리나라 역사 얘기해요. 그래서 이정유의 동사, 허목의 동사 이런 게 나오잖아. 그리고 동사강목이란 뜻이 뭐냐면 안정복의 동사강목, 우리나라 역사를 강목체로 쓴 거예요. 근데 여기 기사본말체래. 와,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 강목체야, 강목체. 강목이 들어가면 강목체예요. 우리나라 역사 강목체. 강목체는 뭐냐? 성리학적 역사식이 들어간 역사소설 방식이고, 이거를 최초로 쓴 게 바로 성리학을 탄생시킨 주의예요. 주의에 자치통감이란 기존의 역사책이 있어요. 이걸 성리학적 역사식으로 재해석한 게 자치통감 강목이에요. 그래서 강목이면 이건 강목체예요, 그냥. 근데 아니 동사강목 써놓고 기사본말체래요. 아니 강목체지. 그래서 동사강목은 정확히 얘기하면 성리학적 역사의식으로 우리 역사의 정통을 논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어요. 자, 그리고 유득공의 발해고에선 남북구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다. 맞아요. 사용됐고 정확히 얘기하면 처음 사용됐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를 남북국이라고 했다. 그래서 니은, 리을이 맞습니다. 3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또 허탈했죠. 역사서 문제까지도 이 정도? 자, 10번. 근데 10번은 더 황당해요. 자, 10번은 어떠한 얘기냐? 국왕제하던 시기. 여러분들 탕평책이에요. 탕평은요, 그냥 탕평 나오면 우리나라 딱 두 왕만 생각하면 돼요. 영조와 정조입니다. 자, 그런데 균역법이네요. 영조의 균역법. 이거 한국사 공부하는 사람이 모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청계천 준설. 요거는 이제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청계천을 깊이 이제 파갖고 홍수를 방지했다. 그냥 영조의 업적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얘기하면 영조 때, 영조와 정조는 업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영조 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에서 만든 백과사전이 만들어져요. 동국, 문헌, 비고입니다. 그리고 정조는 이거를 더하고 보충해서 증보, 동국, 문헌, 비고를 쓰죠. 근데 그게 답이에요. 자, 동국, 문헌, 비고가 편찬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 그러니까는 영조와 정조의 책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책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나와버린 거야. 균역법, 동국, 문헌, 비고. 자, 장영영 창설. 이건 이제 정조죠. 자, 그 다음에 나선정벌, 효종 때. 자, 그리고 홍경래에 발생했다. 세도정치, 순조 때. 답은 4번. 자, 그래서 10번까지 정말 쉬운 문제들만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서 10번까지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문제가 어쨌든 좀 심각한데 너무 쉬운데? 야, 이런 변별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11번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을미사변은 1895년이죠. 참고로, 갑오년 1894. 그 다음에 갑을병정, 진사오미. 자, 을미사변. 그 다음에 러일전쟁 1904년부터 1905년.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건 또 그냥 기본 문제예요. 독립문이 건립되었다. 독립문은요, 을미사변하고
자, 한마디로 이제 일본인들이 궁궐로 쳐들어와서 민비를 죽인 게 을미사변이잖아요. 자, 근데 고종, 그 남편 고종은 어떠한 일을 취했냐? 자, 와이프에 대한 복수를 꿈꿨을까? 도망을 꿈꿨을까? 도망을 쳐요. 자, 그게 1896년 아관 파천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관이란 건 뭐냐면, 알아서 공성원이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아관이고, 아라사가 그 당시 러시아에 썼어요. 그래서 러시아 공산 파천 임금에 쳐서 옮긴 거죠. 자, 아관 파천했는데, 이때,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갖고, 이제 미국이 된 서재필이죠. 그때 이름은 필립 제익슨이고, 자,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뭘 하고 싶냐 했더니 신문을 만들고 싶대. 그래서 고종이 지원을 해줘서 만든 게 독립신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독립협회고, 그리고 여기서 만든 게 독립문이에요. 1896년. 그냥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건 기본 문제 중에 기본 문제입니다. 외우는 거. 자,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1900 러일 전쟁 끝나고 이게 이제 을사조약되죠. 외교권 없어지고 통감부가 설치됐고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고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이 1909년에 하얼빈역에서 사살을 해버리죠. 자, 동양척시주회사 설치되었다. 이것도 외우는 연도예요. 보통 함정으로 이제 일제시대가 되고 일제강점기가 되고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했다면 무조건 틀린다. 왜냐?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 전에 설립된 거다. 그래서 함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고, 임진화 때 소실된 경복궁이 중건된 건 한참 전에 흥성대원군 때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자, 12번. 밑줄 친 왕의 제기 안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 사료도 워낙 많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만 나와도 그냥 너무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제 공민왕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다. 자, 미리 얘기하면 공민왕 다음에 왕이었던 우왕이에요.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우왕은 어떻게 보면 신돈의 여종 반야하고 공민왕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신돈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다. 그래서 공민왕 사후에 왕후죠, 왕후. 성은 왕이고 이름은 우니까. 자, 이 우가 왕이 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여기 또 써 있잖아. 이인임의 추대로 왕이 올랐다. 이인임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갖고 우왕이 이제 왕위에 무난하게 오를 수 있었죠. 우왕입니다. 우월한 왕. 국민왕의 아들. 그런데 이제 신돈의 어떻게 보면 자식이라는 그러한 의심을 많이 받고 있었던 그 우왕이에요. 근데 이인임이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왕이 올랐다. 이거 뭐 사료 문제 몇 번 풀어보내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때 우왕 때 1388년에 자, 요동을 정벌하라고 했는데 이씨라는 장군, 그냥 미리 얘기하죠. 그냥 이성계가 요동은 안 까고 갑자기 위화도라는 섬에서 턴을 해갖고 개경을 까버리죠. 자, 그렇게 하고 자, 개경을 까버리고, 그리고 4년 후에 1390 우왕 날려버리고 청왕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허수아비 공양을 날려버리고 1390년 조선을 뭉켜버리죠. 그래서 우왕 때 위화도의 군, 설마 이게 답일까? 답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자, 요동정벌에 출병한 이성계가 위화도에 세우고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보면은 광종 때 과거제도 실시, 쌍기. 그럼 노비왕건법. 이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수준이죠. 자, 그러면 이제 딴 거 봅시다. 이종무가 대마도 정벌했다. 여러분들 이성계가 위화도에 군한 다음에 대마도 정벌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박이었고, 이건 이제 세종대왕 때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자, 삼별초 몽골과의 항쟁이 끝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원간섭기 훨씬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간섭기에서 벗어나려는 왕이 공민왕, 그 다음에 우왕이 있죠. 자, 그다음에 쌍성총관보를 공격해 천령 이북당을 수복한 건 공민왕. 답은 4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왕, 이성계와 위화도해군. 그러면서 고려 망하게 됐다. 자, 13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필이. 자, 이 운동은 조선물산. 자, 우리 물품 우리가 사자. 이게 바로 1900 일제강점기 20년대 초반에 있었던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 어떻게 보면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물건 우리가 쓰자는 건데, 여러분이 왜 근데 물산 장려 운동이냐? 국산품 애용 운동이라 그러면 이 당시는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일본 제품 애용 운동이 되기 때문에 물산 장려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물건 우리가 쓰자.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참고로 물산 장려 운동은 1910년 회사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 총독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총독 허가를 안 해주지. 그래서 우리 기업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다 20년에 문화통치 일환으로 회사령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제 새싹을 트게 되는 거지. 새싹 기업인 거지. 그런데 일본의 거대 기업과 맞서 싸우는 게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싹 트는 우리 기업, 우리가 살리자 해서 물산장려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옳은 것은? 자, 가뭄과 홍수로 인해 중단되었다. 여러분들, 우리 물건 우리가 쓰자는 게 무슨 가뭄과 홍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학을 설립하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뭄과 홍수나 이런 거는 이제 중단이 돼서, 돈이 제대로 안 모이고 중단됐죠. 이거는 이제 물산장려와 전혀 상관이 없고, 회사령에 맞서기 위해 전개된 건 말 같지 않은 얘기죠. 왜냐? 회사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전개된 거지. 그리고 조선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자본에 대항하여 말 같지 않은 얘기죠. 조선인들이 우리 기업 살리려고 한 거지.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3번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기본 내용이에요. 자, 그럼 저 얘기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20년대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꽤 퍼지는데 사회주의자들은요, 물산장려 운동을 극혐했어요. 왜냐? 뭐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꼭 알아둬야 되니까 워낙 쉬운, 지금 원래 문제가 워낙 쉽고, 자,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물산장려 운동 뭐냐면 우리 기업 물건 우리가 쓰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말 같지도 않은 짓을 우리 민족이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 우리나라 물건은 비싸고 품질도 후져요. 근데 일본 거대 기업 건 싸고 품질도 좋아요. 근데 애국심으로 비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꾸역꾸역 사준 거야. 생산량도 많지도 않은데. 생산량도 적은데.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사주면 우리 조선인들은 생각을 했죠. 자, 이러면은 열심히 그 자본가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품질 개발에 힘쓸 거다.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냐? 자, 생각해봅시다. 우리 기업들은 물건은 생산량이 많지도 않아. 근데 품질도 후져. 알아, 얘네들도. 자본가들도. 그게 비싸. 근데도 만들면 그냥 날개같이 팔려나가. 그냥 무조건 다 팔려요. 왜냐? 애국심 때문에 다 사주니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자본가라면 품질 개발 할 것 같아요?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가가 폭등을 해버려요. 그럼 어떤 황당한 일이 생기냐? 품질 개발 안 됐어. 가격은 비싸고 품질도 후진 거 애국심으로 사줬어. 그러니까 더 서민들은 가난해져. 물가도 폭등해져. 그냥 사회주의자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익 보는 건 누구밖에 없냐? 자본가밖에 없다. 지금 니네들 뭔 짓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착한 거지. 어떻게 보면. 비싸고 품질도 후진 거를. 그걸 그냥 꾸역꾸역 애국심을 사줬더니 오히려 서민들만 더 힘들어진 거죠. 자, 어쨌든 3번. 그 다음에 14번. 자, 다음과 같은 대통령 선출 방식이 포함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요즘 헌법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헌법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근현대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현대사 비중 이번에 7문제인데 근현대사가 어떻게 보면 합격의 승부처예요. 그래서 헌법 문제 나왔으면 헌법 문제 어렵게 하면 되게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좀 어려워지겠지. 근데 깜짝 놀라죠. 또 한 번. 자, 봅시다. 헌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일주체 국민회. 여러분들 이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유신헌법이에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긴급조치. 여기에 모인 애들끼리 모여서 얘네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헌법은 7차 개헌이었고 박정희 때였었어요. 유신헌법은 그냥 내용 너무 잘 알잖아요. 자, 그 전까지는 4년이었는데 대통령이가 6년이고 무제한 출마예요. 영원히 네버인디. 그래갖고 처음에 유신헌법 했을 때 그 1972년에 통일주체 국민의원들이 아마 2359명인가 그랬는데 걔네들끼리 투표했더니 2357명. 2명 빼고 다 그냥 박정희 다시 해야 된다 그래갖고 박정희가 재선이 돼요. 그래서 99점 몇 프로로 그냥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뽑는 거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유신헌법이고 6년 무제한 출마. 옳지 않은 것은 이래요. 근데 와, 황당해. 대통령 임기는 7년이래요. 6년. 중임할 수 없냐 무제한. 그럼 이게 답이죠, 뭐.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유신헌법을 이렇게까지 쉽게 낼 수 있나? 유신헌법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6년 무제한인데 여긴 7년 중임할 수 없다 해놓고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그럼 2번이지 뭐. 긴급조치 아까 얘기했죠? 긴급조치. 국회 날려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3번이 그나마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2번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냥. 자, 15번. 그래서 그나마 변별력 있는 헌법 문제도 너무 쉬웠다. 자, 그렇게 하고 저 이 문제 보고 문제 드디어 난이도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5, 16, 18인가? 어쨌든 뒤에 문제는 어려운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쉬워요. 답은. 자, 15번 봅시다. 다음 사건 시기성을 바르게 나누는 것은 자, 신라가 한강유역 확보. 이거는 이제 완전 확보하고 최초 확보가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최초 확보는 그 나당 연합, 나제동맹, 그래서 신라의 진흥왕 군대와 백제의 성왕 군대가 이제 고구려를 쳐서 한강을 차지해요. 이게 이제 신라 최초로 한강을 확보하는 순간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근데 신라가 백제를 배신 때리고 한강 전체를 차지해버린 거야. 신라의 배신. 자, 그랬더니 성왕이 빡쳐갖고 이제 신라와 백제가 원수가 되고 동맹이 끊어지고 전투를 하는데 가장 유명했던 전투가 관성선 전투인데 여기서 성왕이 전사를 해요. 그리고 신라는 결국 한강을 완전히 먹게 되죠.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신라의 한강유역 확보가 완전 확보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최초 확보면 이게 가고 이게 관성전투가 나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순서는 553년이고 이게 554년인데 요거는 약간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문제가 뭐냐? 자, 이건 참고로 6세기입니다. 자, 관성전투 끝났어요. 이거 2개. 근데 백제 웅진천도는요, 5세기. 자, 5세기는 진짜 고구려 시대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씹어먹던 시대죠. 여기에서 5세기는 413년부터 413년부터 513년. 391년. 391년이지. 391년부터
491년까지. 참고로 광개토대왕은 413년까지 하고 413년부터 491년까지 78년의 장수왕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명의 왕이 100년을 채워버려요. 그리고 그 시대에 백제는 아주 작살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장수왕 때 백제가 웅진으로 도망을 가죠. 웅진, 천도. 이게 답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의 평양천도는 장수왕 때인데 이것도 그 앞에 광개토대왕이 만주를 하도 점령해보니까 그 아들 장수왕은 이제 남쪽을 마저 끝장내야겠다.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하는 거고, 그리고 쳐들어와서 이제 백제 계로왕을 죽이니까 그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이 웅진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다는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워낙 잘 나오는 거니까 다.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설픈 학생들한테는. 자,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야 되는 문제면 약간 힘들 수도 있겠다 했는데, 와, 문제는 라다. 맨 앞에는 라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다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 나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라다 나온 거 그냥 답은 4번이죠, 뭐. 이건 누가 얘기해도 그냥 4번이에요. 왜냐, 이건 5세기고 이건 6세기 사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라다, 가나. 답은 4번이다. 15번. 그래서 끝끝내 순서 문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사 중에 어려운 문제가 순서 문제거든요. 그 순서 문제 어떻게 보면 또 변별력을 가늠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순서 문제마저도 너무 쉬웠다. 그리고 헌법 문제 너무 쉬웠죠. 유신헌법이 그렇게 쉽게 나온 거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 유신헌법이 몇 차견이지 이것도 다 외워서 해야 되는데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자, 16번. 자, 가해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 사료는요, 거의 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료 딱 봤을 때, 어렵겠구나. 왜냐면 이 사료는 이제 강조예요, 강조. 근데 보통은 이게 잘 모를 거예요. 자, 결국 거란 왕한테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 이게 이제 거란의 2차 침략이었고, 이때 이제 강조가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들 거란의 침략, 근데 기본적인 거면, 거란의 1차, 2차, 3차인데, 요 2차 침략의 원인이 강조의 정변이에요. 강조가 구테타를 일으킨 건데, 이제 목종의 어머니, 목종의 모후, 천추태후가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큰 세력가 김치왕과 눈이 맞아갖고 애를 낳게 돼요. 근데 이 둘이 이제 이 아들을, 이제 목종이 때 병소했었거든. 이 아들을 목종 다음에 왕 만들려고 그랬는데, 목종은 지금 병속에 있고, 김창일파는 세고, 어머니왕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국경 수비를 맡던 강조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강조가 도와주러 와서 김창을 죽이기까지는 하는데, 물론 역사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강조가 김창을 제거했다. 그래서 잘 된다 했더니, 강조는 소식을 들었대요. 목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차피 이제 목종의 다음 후계자로 했던 현종을 왕위로 올려보내요. 그런데 앞불사, 목종이 살아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목종은 덜컥 겁이 나죠. 내가, 여우를 잡으려다 호랑이 끌어들였구나. 그래서 이 강조와 목종 사이가 점점 갈등이 세지고 심해져요. 그래서 결국 강조와 목종을 죽여요. 그래서 현종이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거란은 1차 침입 때 강동 6주를 고려한테 줬는데 고려는 약속을 이행 안 하는 게 계속 열받아 있는데 이걸 핑계로 쳐들어온 거예요. 거란의 왕이 직접. 그리고 이때 강조는 전투 중에 죽어요. 자, 이게 그 상황이에요. 자, 가해물에 대해서. 근데 이 사료는 거의, 여러분들이 보통 희귀 사료가, 그러니까 보통 기초에 안 나온 사료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강조란 걸 알아내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거란이 침입해서 죽으면 보통 강조죠. 쉽지 않겠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보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몇 초이나 진압했다? 힘부시. 별무반 편성, 이건 여진 애들이잖아. 여진조 물리쳤던, 자, 윤관의 별무반. 자, 목종을 날려버리고 현종을 옹립화했다. 이게 답이죠. 그리고 거란과 협상한 강동 육지 지역을 고려한테, 이건 서해예요. 서해는 거란 왕한테 죽을 이유가 없었죠. 거란의 총상과 소선영과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거란 나왔죠? 그럼 무조건 3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료는 분명히 어려운 사료 맞아요. 그렇지만 답이 보기가 너무 쉽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공부 어느 정도 한 애들 이거 어떻게 틀리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17번입니다. 자, 성악지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성악지묘 힌트 저거 하나 갖고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차고 넘쳐요. 왜냐면 성악십도하고 성악지묘는 직결정도 많이 나와갖고. 일단 그거 얘기합시다. 이 당시에 이제 조선 그 16세의 가장 위대한 두 학자 있었어요. 이황과 이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저런 게 있었어요. 성악군주론이라고 있어갖고 왕은 성략을 알아야 된다. 자, 이게 성악군주론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왕이 성략을 알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황과 이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이황 같은 분은 왕은 위대하다. 왕과 신하는 같이 볼 위치가 아니다. 왕은 특별하다, 위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찮은 신하 새끼가 왕을 가르쳐 들을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성악이라는 게 성략의 줄임말이에요. 성악의 핵심을 10가지 그림으로 그려요. 이게 성악 10도예요. 그래서 이거 잘 나와요, 되게. 그래서 이제 성악 10도는 목차가 1도, 2도, 3도 이래요. 그림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성악 10도고 그래서 이걸 왕한테 올리면서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하찮은 신하 새끼가 왕을 가르쳐 들면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제가 성리학의 핵심을 10가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왕께서 보시오 스스로 깨우치소서. 이게 성악 10도인데 이는 그렇잖아요. 왕도 중요하지만 신하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성리학의 요점을 모아서 현명한 신하가 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악 10도, 성악지묘는 워낙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성악지묘니까 율곡 2이죠. 참고로 이분은 이제 이왕은 안동, 보통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때 향약도 예안향약이라는 걸 많이 발전시키죠. 자, 봅시다. 예안향약을 만들었다? 이거는 이황이죠. 지금 우린 이의를 찾아야 돼요. 자, 동호문답을 저수했다. 끝났어요. 이의의 동호문답. 경몽요결. 성악지묘. 이건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동호문답. 문답 형식으로 왕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에요. 얘기한 글이죠. 어떻게 보면 책치고는 좀 분량이 짧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동호문답을 저수했다. 자, 백운동성을 건립했다. 주세봉이죠. 왕자인한테 주물당한 건 어떻게 보면 1차 왕자인한테 정도전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황과 이이고요. 이황이 경상도 예안향이야. 참고로 이황은 주자빠예요. 결국은 주자서절류. 그리고 주자 양묘학이 이때 이제 퍼지려는데 이황이 양묘학을 아주 때려잡는 책을 써요. 이게 전승녹변. 그리고 성하십도. 요 세 개는 이황의 저서로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어려운 문제 나와도 다 풀어요. 그리고 동호문답, 경몽요결, 성악지변 2이다. 자, 그래서 17번까지 끝났으나 18번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18번 아까 얘기했던 16번 강조 그 사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보기가 너무 쉬웠다 했죠. 이것도 사료는 어려워요. 이것만 보면은 이제 고수 아니면 이게 누군지 바로 안 나와요. 참고로 이분은 안중근이에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안중근.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의 삶을 죽였고 나는 벌을 받겠지만 나는 한국의 의병 출신이고 그 다음에 포로 대접은 니네들이 나한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안중근 선생은 1909년 호는 도마인데 이 안중근의 호가 도마인 거는 천주교 신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명이 도마예요.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야고보, 필리포, 발토로메오, 시몬, 다토, 마테오. 토마가 예수 12번째 제자죠. 그래서 이제 세례명이 도마, 그래서 도마 안중근이었고, 그래서 예전에 뭐 천주교 신자였다면 맞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의병 활동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은 거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이 있죠.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처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죠. 그래서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죽이고 1910년에 중국 리순 감옥에서 순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때 쓰던 책이 있어요. 동양평화론이라고. 왜 이토를 죽였냐? 나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죽였다. 쓰긴 쓰는데 완성은 못 시킵니다. 그래서 완성시켰다면 또 틀린 거로 또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요 정도가 이제 안중근에 대한 얘기인데, 자 봅시다. 일본에서 순국했다. 아니에요. 중국 리순 감옥이에요. 자, 그리고 한인 애국단 써있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게 한인 애국단은요, 도마 안중근은 이제 1910년에 돌아가신 거고, 한인 애국단은 1931년에 김구가 만든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만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안중근을 몰라도 동양평화론 딱 나오면 아, 이게 안중근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동양평화론. 그리고 옛날에는 잘 몰랐지만 의병 출신이었다. 이것도 요즘 잘 나오죠. 그럼 디귿 리을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료는 비록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웬만큼 하신 분들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뭐 제가 뭐 문제 쉽다고 해서 너무 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다 충분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커리큘럼만 따라왔으면은 100점, 실수해서도 95점 맞았을 거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조항을 포함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이거 여기 써 있죠? 일본 정부와 협조한 새끼들. 자, 얘네들 보통 우리는 친일파라 그러죠. 그리고 얘네들 반민족 행위자. 그래서 이 법은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반민특위죠. 특별조사위원회. 그래, 이거는요, 여러분들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이 순서는 워낙 잘라요. 48년 8월 달에, 8월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면 바로 9월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져요. 이게 9월입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겠지만, 1949년에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재헌헌법에서 만들어졌던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하고 행위처벌법하고 농지개혁법은 워낙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답 나왔죠?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제정된 게 아니라 제정되기 전에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죠? 자,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거 맞죠?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친일 경력이 있었던 애들이 잡혀갔죠. 이때 이제 노덕술 같은 진짜 친일 경찰 간부 새끼들이 잡혀가요.
근데 얼마 있다 다 풀려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냥 이것만 알면 답은 2번이에요. 옳지 않은 거. 자, 그리고 대망의 20번입니다. 자, 다음 글은 가의 부탁을 받고 나가 지은 것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 제시문은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선언문 중에 하나였던 조선혁명 선언이죠. 1923년 조선혁명 선언. 자,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의열단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독립운동이지만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 보기에는 이게 테러활동이거든. 그리고 나쁜 놈을, 친일 새끼를 처단하면 더 나쁜 새끼가 와요. 그리고 이걸 처단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동포들이 고문받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의열단이 하는 테러활동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자, 이러니까 이제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 단장 김원봉 선생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갖고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선생님 좀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게 1923년 조선혁명 선언문이에요. 이건 뭐냐? 우리가 일본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못 이긴다. 그렇다고 외교적으로 얘기했자 너희들이 말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병신같이 가만히 있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폭력밖에 없다. 그게 조선혁명 선언이에요. 그 유명한. 혁명, 폭력만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이다. 외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일본 새끼를 들어주지도 않을 텐데. 그래갖고 실제로 1923년 이 조선혁명 선언이 이제 의열단, 어떤 선언문으로 채택되면서 의열단원들은 테러 활동할 때 조선혁명 선언서를 품에 이제 수십 장씩 갖고 있다가 테러 활동하고 이걸 뿌려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보고, 의열단이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는 김원봉이고 나는 신채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원봉, 신채호인 걸 모를 수는 없는 거고. 자, 여러분들 조선해운대 결성 맞아요. 김원봉 1938. 웬만하면 연도도 다 알아요. 공부한 사람들은. 근데 혼을 강조한 건 박은식 선생이에요. 민족주의 역사학자. 자, 형평사를 창립한 건 조선형평사. 백정들이에요, 백정들. 그러니까 조선시대 불가촉 천민이죠. 그 불가촉 천민 백정, 특히 진주백정 이학찬이가 1923년에 우리도 인간다운 대접 좀 받자. 형평이란 건 저울을 뜻해요. 평등한 대우 좀 받자고 한 게 형평사예요.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는 이건 이제 신민회, 특히 이회영 집안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만든 거고. 자, 그렇게 하고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였고. 이건 여운형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자, 그리고 식민사학의 한국사 정책을 반박했다. 이건 사회경제사학을 했던 백남훈이 좀 유명하죠. 백남훈이 사회경제사학자 백남훈인데 이 양반은 일본의 정체성론을 반박을 많이 해요. 우리 민족도 세계사의 법칙에 따라서 발전해왔다. 자, 의열단원은 황포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신채호 선생은 민족주의 역사의 박은식 선생과 함께 양대 산맥인데 특히 독사실론이라는 이제 신문에 연재했던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을 모은 책이에요. 이런 독사실론 같은 글을 통하여 역사서서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게 신채호 선생님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국헌 박은식 틀릴 리 없고 형평사 백정 틀릴 리 없죠. 조선건국동맹 여운형 보통 학생들은 다 알아요. 이게 이제 해봐야 되면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는 거죠. 건준위로 바뀌는 거고 정체성을 반박한 건 백남훈이다. 그럼 답은 4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번까지 다 해설 끝냈습니다. 이 해설이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건 되게 역대급으로 쉬웠고 앞으로 문제는 가끔가다 요동쳐요. 그래갖고 어렵게 나올 때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온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어느 정도 이제 좀 어렵게 나온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2023년 합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